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가족의 위로가 가장 차갑고 잔인한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히는 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병마와 싸우며 생사의 기로에 선 며느리에게 쏟아진 위로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밥은 누가 차려주냐며 제가 죽기도 전에 새 며느리감을 찾으러 다니던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부지런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암 판정을 받고 절망에 빠진 저를 짐승만도 못하게 버리려 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피눈물 나는 지옥을 선사해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중형규모의 의류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제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더 크게 키워가며 친정 부모님과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전 저는 암이라는 무서운 병마와 싸우는 동시에 가족이라는 탈을 쓴 악마들과 피말리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동대문 바닥에서 맨땅에 헤딩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일한 덕분에 30대 중반에는 제법 번듯한 도매업체 사장님이 될 수 있었죠. 제 전 남편은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번듯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야근을 할 때면 따뜻한 쌍화탕을 사들고 와서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던 그 소박하고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수입이 남편보다 월등히 많았지만 저는 부부 사이에 돈이 누가 더 많고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서울 시내의 30평대 아파트를 온전히 제 돈으로 마련했고 남편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 당신 사업을 돕고 싶다고 했을 때 기꺼이 남편을 제 회사의 부사장으로 앉히고 든든한 월급을 챙겨주었습니다. 시댁에도 아쉬움 없이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철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시면 여행 경비를 내드렸고 오래된 시댁 가전제품도 최고급으로 싹 다 바꿔드렸죠. 저는 그게 며느리 된 도리이자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일과 시댁 뒷바라지에만 매달린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43살이 되던 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자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며칠 뒤 저는 유방암2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니. 아직 젊고 해보고 싶은 일도 많은데 내가 암이라니.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유방암2기래. 수술해야 한대.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남편은 당황하는 듯 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저를 묘하게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암. 진짜로? 어떡하지? 이번 주에 거래처 미팅 꽉 차 있는데. 일단 당신 진정하고 집에 가 있어. 내가 저녁에 들어갈게. 위로나 걱정보다는 자신의 스케줄을 먼저 챙기는 남편의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에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서 그럴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에게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오신 거였죠.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불쌍하게 여겨 손이라도 잡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암이라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우리 집안에는 암 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몹쓸 병에 걸려? 어머니, 저도 너무 무섭고 막막해요. 다음 주에 당장 수술부터 해야 한대요. 아이고, 수술? 그럼 며칠 입원해야겠네. 야, 넌 내 몸 아픈 것만 생각하냐? 내가 입원하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차려? 가뜩이나 회사 일 도와주느라 피곤한 애를 굶길 참이냐? 그리고 암 수술 그거 돈도 엄청 깨진다던데 우리 아들 돈으로 수술비 내는 거 아니지? 내 친정에 손 벌려라. 우리 아들 등골 빼먹지 말고.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암에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들 밥 걱정과 돈 걱정을 먼저 하시다니요. 게다가 그 회사는 제 회사고 그 아들이 받는 월급도 다 제가 주는 건데 말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파서 수술을 한다는데 아들 밥 걱정이 먼저 나오세요?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역정을 내셨습니다. 어디 시어미한테 눈을 부라려. 여자가 밖으로만 나돌면서 드세게 구니까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암 환자 집에 두면 집안에 부정 타는데 너 당장 수술 끝나면 친정으로 가라. 다 나을 때까지 우리 아들 곁에 얼씬도 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막말을 들으면서도 엄마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당신도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라며 저를 달래는 척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죽여 펑펑 울었습니다. 내 몸에 자라난 암덩어리보다 거실에서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는 저 두 인간이 뿜어내는 도끼가 저를 더 병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홀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오지도 않았고 수술 동의서는 눈물범벅이 된 친정엄마가 대신 써주셨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고 전이도 없어서 방사선 치료만 잘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던 날 남편이 웬일로 병원으로 마중을 왔습니다.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방에 있던 제 짐들이 전부 작은 옷방으로 옮겨져 있었고 안방 침대에는 시어머니의 짐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짐이 왜 다 이 방에 있어? 어머니가 왜 안방을 쓰시고?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당분간 혼자 자야 할 것 같아서. 엄마가 나 밥 챙겨주신다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시기로 했거든. 당신은 환자니까 냄새나면 안 되잖아. 저쪽 방에서 푹 쉬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산 제 집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새빵살이하는 식모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라 몸에 힘이 없어서 일단은 옷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기 위해 거실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 나야 나. 그래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됐어? 차만 아가씨로 찾아봤어? 아유 말도 마. 우리 며느리 유방암이래. 의사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암이라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 기왕이면 늦기 전에 빨리 새 며느리 자리 알아봐야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짐덩어리를 평생 달고 살아. 그래 맞다니까. 기왕이면 부모님 연금 빵빵하게 나오는 교사나 공무원이면 좋겠어. 지금 며느리는 돈은 잘 버는데 드세서 영 별로였어. 어차피 저거 죽으면 그 회사랑 집 다 우리 아들 거 되니까 우리 아들은 완전 알부자지. 호호호. 이번 주 토요일에 호텔 커피쇼?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세팅 쫙 해서 내보낼게.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 시어머니는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아들 세장가 보낼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 재산이 다 자기 아들 것이 될 거라는 그 끔찍한 탐욕까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카톡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S호텔. 상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내 마누라한테는 거래처 미팅 간다고 하고 무조건 나가라. 이번이 기회다. 그리고 남편의 답장. 알았어 엄마. 근데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걱정 마. 그냥 밥 한 번 먹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살 길 찾아놔야지. 엄마만 믿어. 남편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대신 아주 차갑고 단단한 얼음 기둥이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이나 절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저 인간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리겠다는 지독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내가 죽기만을 바란다면 내가 살아 숨쉬는 지옥을 보여주마. 저는 그날부터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몰래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제 회사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로 룸살롱을 다니고 뒷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계장부를 샅샅이 뒤져 남편의 횡령 증거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돈으로 몰래 시어머니에게 사준 오피스텔 명의도 확인해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 줄만 아는 두 모자는 제가 밖에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토요일에 맞선을 준비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드디어 결전의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향수를 뿌리고 머리에 왁스를 바르며 거울 앞에서 멋을 부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 미팅이 있어서 주말인데도 좀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점심 차려주실 거니까 약 잘 챙겨 먹고 쉬어. 남편은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돈 벌느라 고생이 많네라며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죠. 남편이 나간 지 30분 뒤 저도 코트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는 시어머니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싸늘하게 쏘아붙이고는 바로 남편이 맞선을 보기로 한 S호텔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커피숍 입구에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가 쪽 명당 자리에 제 남편과 아주 단아하게 생긴 젊은 여자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을 하고 여자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두 사람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등 뒤에 서서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 여보, 거래처 사장님 미팅이 여기였어? 사장님이 아주 젊고 예쁘시네.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의 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몸도 아픈데 어떻게 여길? 아픔 마누라 병수발은커녕 죽기도 전에 새장가 가려고 맞선 보는 남편 잡으러 왔는데 몸이 아픈 게 대수니? 맞선 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기, 누구신지? 오, 부사장님, 이분은 누구십니까? 사별하셨다고. 사별이요? 제가 귀신으로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 인간 아직 살아 시퍼렇게 숨쉬고 있는 본처입니다. 아가씨, 속지 마세요. 이 남자 제 회사에서 제가 월급 주는 바지 사장이고요. 지금 저 유방암 걸려서 투병 중인데 시어머니가 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아들 세장가 보내려고 아가씨 꼬셔낸 겁니다. 뭐라고요? 아내가 살아있다고요? 암투병 중? 세상에 미친 거 아니에요? 맞선 여는 기겁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 미친 사기꾼 새끼야. 사람을 어디까지 기만해. 너희 집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맞선 여는 남편의 얼굴에 시원하게 물을 끼얹고는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커피숍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물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 엄마가 하도 성화여서 억지로 나온 거야. 나 진짜 맹세코 아무 마음 없었어.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의 젖은 얼굴 위로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설명은 법원 가서 판사님 앞에서 해. 이거 이혼 소장이고 그 옆에 있는 건 내가 내 회사 법인카드 돌려막고 공금 횡령한 고소장이야. 뭐? 횡령? 그래, 이 쓰레기야. 룸살롱 다니고 내 어미 오피스텔 사준 거 다 내 돈 빼돌린 거잖아. 이미 4명의 통장이랑 내 엄마 오피스텔 다 가압류 걸어놨어. 알거지 될 준비나 단단히 해라. 저는 멍하니 너클 잃은 남편을 두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것처럼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남편에게 연락을 받은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너 이 독한 년. 우리 아들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고소를 해? 내년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어머니, 며느리 죽을 날만 기다리셨는데 어쩌죠? 저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게 100살까지 오래오래 살 팔자랍니다. 대신 두 분은 오늘부터 지옥에서 오래오래 사시게 될 거예요.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꺼주세요.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저는 그날부로 시어머니를 현관문 밖으로 내쫓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혼 소송과 횡령 고소는 제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횡령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고 위자료와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시어머니의 오피스텔은 물론 남편 명의로 된 알량한 재산까지 싹 다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과자의 신용불량자가 된 아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화병에 걸려 쓰러졌고 좁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요? 저는 방사선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전보다 2배로 성장했고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탐욕만 채우려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삶을 파괴하는 암세포보다 더 지독한 존재들입니다. 내 몸의 암세포를 도려내듯 내 삶을 갉아먹는 악연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당당하십시오.